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으로 운동권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는 중텐트 양당 체제로 정체성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이슈,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신당과 양향자 신당이 합당한 개혁신당이 출범 후 첫 일정으로 세종시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십 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현안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광주공항의 무한 이전과 무등산 정상까지 전기버스 운행,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입니다. 지역에서 욕먹거나 아니면 분쟁 자체를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광주의 문제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건드리겠다. 원내대표를 맡은 양향자 의원도 제3지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중요한 시기를 맞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신당이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불합리, 비효율, 그리고 비리, 그리고 낭비 요소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천하람 최고위원의 순천 출마가 예정된 가운데 합당이 마무리된 만큼 호남 지역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이제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천하람 최고위원님, 어제 오늘 바쁘게 돌아다니셨죠? 어떻게 일정 보내셨습니까? 네, 엄청 바빴습니다. 저희가 세종을 시작으로 또 대전의 일정도 잠깐 소화하고 이제 광주와 또 저희 순천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또 게다가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첫 행선지로 저희가 정했고, 또 광주와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세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흐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또 순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살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지도부를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바쁘게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천이 사실상 이제 터전이시니까, 텃밭이시니까 순천 출마를 하시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개혁신당에 가시면서 워낙 또 인기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부른 데가 많으셔서 그런지 또 고향이신 대구 출마설도 들리고 합니다. 이게 좀 결정이 좀 되신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저는 오늘도 그 순천에서 저희 지역 언론인 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순천을 왔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행간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고, 다만 당에서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가능하면 좀 미루자. 특히 요새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저희와 소통하면서 이준석 천하람은 어디 출마하냐, 뭐 내 옆 지역구로 올 수는 없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최소한의 전략적 유연성은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셔서, 저도 뭐 이렇게 뭐 바로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뭐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광주 지역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항 이전, 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무등산 정상 전기버스 운행 이야기, 뭐 오래 묵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를 전면에 들고 와서 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 교수님, 어제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과제들이었고 민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다고 하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굳혀가는 뭐 포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서 쭉 올해 선거를 지켜보고 또는 지방 행정들을 지켜보면 그 이슈들이 자주 언급되어 왔었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봐서도 알지만
이게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슈여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생 정당이 약간 이제 도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제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마치 이제 남들은 이제 두려워서 다 말 못하고 있는 금기를 건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장은 좀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작 이제 실천해야 할 의무는 없이 약속만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포지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한번 당선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희 방송 대담에 나왔습니다. 저희 어제 뉴스 대담에 잠깐 나와서 호남에서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우리가 이제 2당이 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고위원님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 2당 목표는 좀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도전자기 때문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뭐 1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좀 그거는 비현실적이니까 저희는 2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나 전주에서 뭐 정운천 의원, 반대로 대구에서 김부겸이나 홍일학 의원 같은 분들이 당선이 됐지만 사실 지역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산업화 정당,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 정당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이 워낙 크고 거기서 오는 각자의 지역별 안전 의석이라는 걸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유권자들은 아니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 민주당 안 뽑아주잖아. 또 반대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호남에서 안 뽑아주잖아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공고한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정당이지만 처음 창당을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겠다. 대신에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동시에 과거의 부담이나 빚도 지지 않겠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의 가능성을 눈여겨봐 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1당 경쟁은 쉽지 않더라도 2당 경쟁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 그동안 총선에서 보면 뭐 국민의당도 있긴 했지만요. 이제 민주당이 일당의 체제를 되게 공고히 해왔고 뭐 정의당 같은 이제 진보 정당이 국민의힘과 앞치락뒤치락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신당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말 그대로 호남에서 2당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지역 특성이 1당과 2당의 격차가 워낙 커서 사실상 2당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게 몇 %가 될지 그걸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의미 있는 2당들이 있었죠. 또는 1당을 아예 뭐 위협할 정도로 큰 정당들은, 근데 사실 민주당의 파생 정당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제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의 파생 정당으로서 2당을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센세이셔널한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합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개혁신당이 2당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방향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이미지를 씻을만 하면 다시 도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되었던 과거가 있었어도 그 과거와 관계없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를 사실 내심 바라는 뭐랄까 민심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지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확장 가능하며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유권자들도 표 주기 전에 그 문제를 지켜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제3지대 지금 제3지대 양당 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물론 관심이 큽니다. 빅텐트냐 아니면 뭐 중텐트냐 뭐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자, 제3지대 성공을 위해서는 빅텐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저희는 그냥 지지율 오르면 이왕이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 당연히 합쳐져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죠. 근데 시너지가 날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순천에서 얘기했는데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혁미래당이나 뭐 거대 양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대로 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준석의 개혁신당 갈라치기 한다, 뭐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이 아닌 그냥 뭐랄까 그냥 기존에 우리 정치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내지는 불편한 얘기는 저리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개혁미래당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기존의 정치와는 조금 더 다른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민들께서 사실 가치나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 없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막 합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높은 점수를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희는 대화와 뭐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 저 둘은 뭔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너지가 나는구나, 좀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잘 발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 이제 이게 뿌리가 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질성이 워낙 강한 두 집단 아니냐. 그래서 화학적 결합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빅텐트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연대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유권자 집단의 압력이 얼마나 이제 거세냐에 따라서 정치 행위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저는 과거 그 이준석 대표가 뭐랄까요 연합을 선거 연합을 하는 뭐 3가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한 가지 형태로 거의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앞에 개혁자를 붙인 것 때문에 이제 잠깐 뭐 약간 뭐 언쟁이 있었지만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로 시작되는 정당 둘이 생기면서 이제 자매 정당, 형제 정당 같은 이미지를 이미 구축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지 기반이나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것들 약간 뭐 겹치지 않기 때문에도 적절히 지역구에서 서로 뭐 공천 경쟁을 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각자의 리스트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1+1이 1.5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1+1이 그냥 유지되는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합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적절히 상대의 개성들을 존중하면서 선거 연합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개혁미래당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처음에 선언했던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특히 제3지대에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그 출마 권유나 출마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광주를 이제 여러 번 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일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마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라면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논의가 세게 촉발된 면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여러 개혁미래당의 구성원들도 여러 차례 출마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 이번에 이런 요청을 완전히 불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면은 뭐 내가 불출마하고 선거를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생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나 다 험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개혁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지금 호남 민심이 생각만큼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승부수를 좀 던지시는 것이 제3지대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이전 대표에 대해서 생각만큼 호남에서 반응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 개혁민주당의 도움이, 그러니까 단순한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실제로 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출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처럼 또는 국민의힘처럼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엉뚱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신당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도 전략적 고려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한데,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이 탈당 과정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과거와의 연관성이 계속 도드라져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한다, 뭐 반윤 연대라든지 뭐 반명 연대로 비춰지고 싶지 않는 그 스탠스를 취하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아무리 본인이 이제 미래를 얘기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나이 때문에도 미래를 상징하기보다는 과거를 상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민주당과의 불편한 관계나 어떤 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돼서도 과연 이것이 그 당의 승리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당 차원에서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기되는 출마 요구는 그런 전략적 고려보다는 조금은 희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유능함, 능력 또는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맹주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한번 입증해 보이라는 요구에 좀 더 가까워서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연말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띄운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도 합당을 했고 여러 정책들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한편으로는 이게 한 7%, 8% 내외에서 이게 좀 멈춰 있는 기간이 좀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등판을 하면서 이게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창당 대회를 한 직후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윤한 대전 같이 이런 부분이 비춰지면서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잃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보면은요, 저희가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약간 비효율적인 행보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다면 양당 욕만 하고 아니면 그냥 새로운 이미지만 뭔가 산뜻한 이미지만 내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내지 않는 것이 지지율에 가장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저런 정책을 낼 때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당이 그냥 새로운 이미지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기존 정당들이랑 좀 다르구나.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는, 특히 이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구나. 뭔가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드리는 저희는 투자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실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총선 직전에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네는 뭔가 좀 달라.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부스트를 좀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지금은 좀 지지율을 당장 올리지 못하더라도 저희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의 반사이익이나 국민의힘과 연관되어 있는 지지율의 비례 혹은 반비례의 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국민의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3지대가 어떤 적극적인 정치 노선을 추구하는 유권자 집단을 겨냥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무응답층이나 중도 성향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내 정당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유보층으로 이제 나와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점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정말로 어떤 제3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해서 다시 이제 양당 때리기와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뭔가 그냥 이미지만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면서도 정당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 또는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일시되지 않음으로써 조금 이제 지지율을 덜 잃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권자 집단도 그러니까 떠날 때도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고 남을 때에도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일정 정도 남아 있을 명분을 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과감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나온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선거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간 여야의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 기자회견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보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몇 년째 안 하시다 보니까 대비해서 이제 마치 뭐랄까 뭐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던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조금은 즉흥적이고 애드립을 섞어가면서 좀 거친 언사를 많이 내놓는 것에 비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뭐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대한정당 또는 이제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나, 그러니까 안정감 있다, 뭔가 이제 불안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 말로는 이제 4대 위기를 거론했지만 정말 그 위기를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별로 느낌이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위기라는 말도 너무 수사적인 것 같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런 의미에서 그다지 이렇게 뭐 혁신적인 느낌이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모든 것을 뭐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출생 기본소득 뭐 이런 논의를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 동물로서 경제적 안정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복이 엄청 크게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한 네 가지 정도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해왔느냐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비해 굉장히 뭐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역설적으로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라는 질문에 대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여야가 지금 또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거와 관련해서 룰도 아직 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가 이게 뭐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6개월 남은 것도 아닌데 뭐 2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이게 룰도 안 정해져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맞나? 또 여기에 대해 책임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지난 총선처럼 또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 뭐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거 선거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연동형 유지할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순인데 이게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 전당원 투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거 좀 너무 뭐 불보듯 뻔한 거긴 하고 근데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뭐 후폭풍은 없을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겁한 거죠. 이 논의는 사실 의총에서 결론을 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80여 분 이상 있다 보니까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넓은 당원들을 내세워서 이거를 돌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 민주주의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당의 대표는 특히 여전히 당원들의 인기가 높은 대표는 자기 뜻대로 이 투표 결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비극의 시작이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같은 때도 보면은요. 누가 봐도 정답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회피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당원들을 이용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거기서 이제 당원들을 내세워서 이 연동형 유지파들을 좀 잠재우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이상하다고 봅니다.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들과 정당의 정렬이 바뀌는 그런 선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당 내에서는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2021년 뭐 요 시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당대표는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당원들은 이 당대표를 이제 지지하면서 새롭게 이제 주류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이제 무마하려면 사실상 당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이 불가피한 사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당대표가 책임지고 그냥 밀어붙이거나 뭐 지도부가 그냥 책임지고 결정하면 될 문제를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좀 과도하게 이제 당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제 의결 방식 문제와 이제 별도로 기본적으로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또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당면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뭐라고 무슨 연합 뭐 정당이니 뭐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성정당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법을 대놓고서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다시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면 다시금 이제 이 선거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그 전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오로지 당대표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분포가 아직 충분히 당대표 중심으로 다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되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네. 위성정당을 다시 이제 막 띄웠습니다. 자,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위성정당들도 이렇게 세우고 병립형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성정당들 출연하고 병립형으로 이제 돌아가거나 이제 위성정당이 출연한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보셨을 때는 유불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이 이제 보통 3당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위성정당 다 만듭니다. 민주당도 아닌 척해도 뭐 연동형 유지된다면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정당이 그런 역할을 대신 할 것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파이를 갖고 있고 또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신당이 난립하지 않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 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선거제도와 관계없이 좀 뭐 괜찮다, 뭐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아까도 이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병립형 하자는 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관되니까 계속 그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더 거슬러 올라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다당제의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고, 지난번에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준연동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다시 병립형으로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돌아가겠다. 글쎄요, 이건 뭐 저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정치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태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숙고의 능력이 부족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당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뭔가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 자꾸 다당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약간 거짓말에 사기에 가깝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혁신당이 결선 투표제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당 구도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은희 의원이 마침 이제 그 의제를 이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목표를 좀 내놨습니다.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 총선 목표는 일당 그러면서 151석,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결정 족수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한석 넘는 과반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면 아주 오랫동안 뭐 이렇게 굉장히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제1야당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뭐 예상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제 151석이라고 하는 비교적 이제 겸손하게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정당 지지율 면에서 국민의힘을 그렇게 압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기는 것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쨌든 분당 수준으로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전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탈당을 해서 현역 의원들까지 이제 나간 상황에서 표가 분산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3지대가 표를 나눠 가지는 경우에 누가 당선이 될지 그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수도권에서는 특히 펼쳐질 수가 있어서 그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 보시기에는 151석 좀 엄살일까요? 아니면 좀 무리한 목표일까요? 저는 범야권 200석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야권. 네. 뭐 저희를 포함한 3당이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개혁신당이 이번에 뭐 70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뭐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만 내더라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151석 정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더라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 여당 의석 정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30% 초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곱하기 3을 하면 한 100석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왜 박하게 얘기하냐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시 하면 결과가 바뀔 것 같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안 바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도는 높아졌고 당 지지율은 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 보시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비호감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상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때요. 한동훈 위원장 보고 찍는 게 아닙니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 득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당이 100석을 넘기는 것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좀 한 번씩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컷오프가 민주당 이제 다음 주 초에 아마 이제 컷오프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컷오프 되기 전이지만 뭐 경선 후보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또 부적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탈당을 하신 분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컷오프가 발표되고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 경선에서 생기는 이제 갈등들이 좀 더 표출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제3신당으로 가실 텐데 그 규모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근데 벌써 이제 컷오프 된 분들이 한둘씩 이탈해서 입당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추가로 여러 분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애초에 이제 신당이 추구해 왔던 개혁적이고 젊은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개 이제 컷오프 대상이 정말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부당한 탄압이거나 억울한 일이다라고 보기는 이제 쉽지 않아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어떻게 규모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줄 어떤 유익 면에서도 아직은 좀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뭐 이 경선 과정에서 나오게 되시는 분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함께 하실 만한 분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천이라는 게요. 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공정하다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각 당이 안전 의석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어지간하면 당선된다라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경선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선 과정이라는 게 제도가 바뀌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공정한 룰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게 바람에 따라서 당대표가 누구냐 아니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교수님 지적도 타당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게 꼭 능력이나 아니면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평가 요소의 다가 아니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곡은 쳐내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공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특히 지역구에서 본인 지역구가 탄탄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로 인한 갈등 이후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또 엿새 만에 오찬 회동도 가졌는데요. 자, 신속하게 봉합이 됐다. 뭐 봉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근데 이 한번 보여줬던 그 갈등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은데요. 천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갈등들이 봉합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유권자들에게도 계속 남아있게 될까요? 제가 이제 여권 내에서 좀 전략가 대통령과도 자주 소통하고 뭐 굉장히 고위 당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한다고 하는 전략가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다툼에서 져서도 안 되고 이겨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기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면 이거는 총선 참패다. 그러니까 적당히 다툼이 있는 것처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 구단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구도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있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번 총선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게 뭐 쇼인지 봉합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대통령과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수 진영 지지층에서는 나름대로 높게 평가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애석하게도 중도층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이거 무슨 봉합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너무 급작스럽고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인사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분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겠지만 중도층에서 봤을 때 이런 행보들이 그다지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다툴 일이 없을까? 아니면 이게 지금 이게 뭐 지지하는 쪽에서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천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총선까지는 아직도 2달이 넘는 기간이 있고 어쨌든 야당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주 미묘하게 분위기를 봐가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갈등 총선 전까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투는 데는 되게 이제 이익 갈등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정 다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익 다툼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참모들이나 또는 내각에 있었던 장차관들을 내보냈는데 총선 못 받게 될 걸 알았다면 뭐 굳이 왜 뭐하러 미리 뭐 3개월 만에 내보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익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일단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당에 뭔가 당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약간은 개혁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또는 전문가 중심의 어떤 그런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현재의 현역 의원들도 자기 각자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3자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아주 합리적으로 이익 간의 균형을 찾아서 잘 타협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갈등이 덜 클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져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애초에 이제 그 감정 다툼의 이제 출발도 사실 말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선수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이제 현장에서 뛰는 예비 후보들과 이제 공천장을 받은 선수들이 더 많아지면서 각자 이제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하다가 그것들이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것이죠.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게 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총선 전략 이제 뭐 어떤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두드러지는 게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또 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86이 아닌 검찰 독재가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하는 이 전략, 유권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다 청산하면 좋죠. 다 청산하고 개혁신당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파도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제 개별 몇 군데의 지역구에서 운동권 출신 중에 좀 너무 고인물이고 기득권화됐고 뭐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몇몇 의원들에 대한 비토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뭐 정권 심판론처럼 거대한 바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딱히 운동권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고 운동권 출신의 인사들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여러 난맥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었다면은 저는 이런 어떤 구호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의 거대한 파도를 이런 어떤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서는 거는 저는 좀 너무나 약한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전략 역시 좀 방향이 좀 어긋났다라고 판단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 노력인데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아구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또는 사회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분들이 자신의 전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 차원에서 자꾸 이제 운동권을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남들 막 운동하고 뭐 민주화운동 할 때 자기는 수업식 뭐 강의실에서 공부하거나 뭐 고시 공부한 것 때문에 그 열등감을 이제 와서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운동권들을 이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더 저는 비판이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를 여전히 운동처럼 하는 경우들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좀 지목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마치 이걸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집단 전체를 싸그리 매도하는 형태로 되면 결국 이거는 뭐 감정 싸움 외에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국민의힘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또 이 개혁신당하고도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결국 잔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외이기도 하고 또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또 평가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총선에서 일단 총선은 근데 나오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잔류는 하는데 불출마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식 입장인데 총선에서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으실 테니까 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개혁신당에 오시든 안 오시든 유승민 대표께서는 워낙 이제 개혁 보수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분이고 한국 정치에서 많은 순기능을 하시고 있고 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 당연히 저희는 존중하고 어떤 길을 가시든지 응원합니다. 다만 제가 좀 속이 상하는 지점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유승민 의원을 뭐 장기판의 말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안민석 의원을 잡으러 오산에 보낸다는 둥 뭐 지금 보면 전직 청년 최고위원이 심지어는 나와가지고 유승민 의원 당원들이 대부분 싫어하고 뭐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기가 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훈수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 유승민 대표님께서 저런 꼴을 보실 분이 아닌데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뭐 제가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한 행보 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아니, 저도 대체로 동의하고 본인이 이제 당한테 마음대로 나 필요한 대로 갖다 써라 이런 의미로 공천 신청 안 한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그런 입장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또 두 분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거대 야당은 검찰 독재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길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입니다. 경제와 안보,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때에 시대적 요구를 바로 듣고 국민들에게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치의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